이 전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는 거였죠. 1944년 말 독일군 18개 사단이 아르덴에서 공세를 펼칩니다. 수장은 집단군 지휘관 발터 모델.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 전세를 유리하게 돌려놓는 게 그의 임무였고, 이를 위해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빼오기까지 하는데요. 놀랍게도 작전 초반부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프랑스에 상륙한 이래로 전진을 거듭해오던 미군이 거센 공세로 인해 처음으로 주춤하자 백전노장인 한 장군이 군을 이끌고 지원에 나섭니다. 패튼 장군이 개입한 거죠. 다혈질인데다 경험도 풍부한 이 기갑사단 지휘관은 26년 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첫 전투를 치른 노장이었습니다. 적장인 모델도 마찬가지였죠. 히틀러의 본부를 방문하는 모습인데요. 그 역시 노련한 군사 전문가로 과거 서부전선에서 이와 비슷한 교착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1918년 3월) 모델은 독일군 육군 최고 지휘부 일반 참모 장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Und wenn Ihr Unterfangen scheitert, Ludendorff, dann muss Deutschland eben zugrunde gehen. 27세의 대위에게 상관인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는 영웅이었죠. Meine Herren, wir müssen. 독일군 수뇌부는 벨기에의 휴양 도시 스파에 자리한 본부에서 1918년 3월 21일에 대공세를 계획합니다. 5년째에 접어든 전쟁에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암호명은 미카엘 작전. 힌덴부르크도 루덴도르프도 승리를 맛보기 전까진 휴전을 할 생각이 없는 듯했습니다. 1914년 독일의 침공 이후 서부전선은 파리 동쪽에서 정지된 상태였죠. 동쪽에 독일군 100만, 서쪽에 프랑스 및 영국군 100만이 서로 대치한 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양쪽 모두 적진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싸움이 워낙 격렬하다 보니 솜강과 마른강 사이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당시 포격으로 인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1918년) 초반까지 1,500만을 훌쩍 넘는 병사가 소모적인 참호전으로 목숨을 잃었죠. 이제 최전선에 선 병사들은 미카엘 작전의 모든 것을 겁니다. 한 독일군 장교는 이렇게 썼죠. 우리가 역사를 바꿀 거라고 그들이 말했다. 이번에 잘만 하면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독일군 중에서도 일반 병사들은 늘 전쟁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애썼습니다. 참호의 상황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전쟁의 끝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견디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겐 1918년 봄의 마지막 공세가 큰 희망이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이기면 평화가 찾아올 테니까요. 1918년 봄의 분위기는 그들의 기록이 말해줍니다. 함께 힘을 모으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있는 힘껏 싸워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자. 참모였던 발터 모델도 독일의 승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도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베르댕 부근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야망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했죠.
1918년의 봄은 독일 본토에도 새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희망의 원천은 이 전쟁을 끝내려는 열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독일 국민의 궁핍은 현대사를 통틀어 최악이라 일컫는 수준이었죠. 남성 중 1,300만이 군에 복무 중이었으며 뒤에 남은 여성들은 생계를 짊어진 채 무기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독일은 전에 없던 새로운 힘을 길러냅니다. 시민의 힘, 동원의 힘, 조직화의 힘, 그리고 경제 통제 및 장악의 힘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만 전쟁이라는 큰 바퀴를 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립되죠. 하지만 집단 동원 활동은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 역시 키워냈습니다. (1918년) 초 수많은 이들이 파업을 일으키는데요. 이는 이번 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들을 강타한 질병과 배고픔, 그리고 고통에 대한 엄중한 항의였습니다. 한편 멀리 동쪽에선 러시아 제국에 대한 불만이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1917년 차르 체제가 종말을 맞습니다. 대신 레닌의 지휘하에 공산 독재 체제가 확립됩니다. 사실 망명 중이던 레닌을 몰래 러시아로 들여보낸 건 독일이었고, 따라서 러시아의 새 정권은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 동부전선에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변하죠. 결국 러시아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동맹국들과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서부전선 공세를 시작하기 2주 전 가까스로 동부전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갓 투입된 20만의 병사 역시 동부전선에서 빠져나왔다고 이병 리하르트가 증언합니다. 끝없는 열차의 행렬이 병사와 장비를 싣고 서부를 향해 달렸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빼낸 군대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영불 전선을 뚫고 승리할 거라 생각했다. 그 뒤에는 독일 측의 강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서부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영불 연합군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부담이 컸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선 이 작전 자체가 필사의 몸부림이었죠. 미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유럽으로 파견할 병사를 모집합니다. 덕분에 미 육군은 1년 만에 10만에서 400만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명목은 새로운 자유 질서를 위해 싸우자는 거였죠. 곧 미군 200만이 프랑스에 상륙합니다. 부족한 전투 경험은 최신 장비와 왕성한 사기로 보충하는 수밖에 없었죠. 미군 원정대는 1914년에 영국군 원정대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군의 규모가 작아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군사 조직을 만들어내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병력을 곧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훈련되지 않은 병력이겠죠. 어떻게 이들을 효율적이고 숙련된 군인으로 만들까? 그래서 영국이 미군과 영국군을 함께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군은 처음부터 앞으로의 전쟁에서 더 큰 활약을 펼칠 신세대 무기, 탱크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르노가 발명한 오프로드 모델에 주목하죠. 한 청년 장교도 탱크가 미래임을 일찌감치 알아차립니다.
새 기갑사단의 개척자이자 훗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성 장군으로 활약하게 될 조지 S. 패튼이었죠. 독일의 적장 발터 모델처럼 패튼도 이 전쟁을 발판 삼아 군 최상부로 올라가려는 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1918년 초부터 신병 훈련을 맡아 모의 전투를 벌이거나 전투 지원법 등을 가르쳤죠. 그에겐 탱크에 탄 병사 둘이 10 보병보다 나았죠. 독일군 무기고에 쌓인 116만 발의 포탄은 이번 공세가 초반부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발터 모델도 최전선 사단으로 전출됩니다. 공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라는 뜻이었죠. 그의 임무는 안정적인 보급선 확보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물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진을 신속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곧 물량이 끊기리라는 걸 직감합니다. 서부전선의 공세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공세 개시가 다가오면서 병사들은 불안 속에서도 조심스런 희망을 품습니다.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보단 전투가 나았죠. 한 병사는 편지에 씁니다. 총탄에 맞아 죽는 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참호에 앉아 있다가 포탄에 맞아 산산이 찢기는 데 대한 두려움은 견디기 힘듭니다. 참호전의 교착 상태는 당시까지의 군사 전략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저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답시고 계속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한 겁니다. 게다가 양측의 지도자들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한 프랑스 병사가 묻습니다. 연설 따위로 현혹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는 독일군을 이길 수 없고 독일군도 우릴 이길 수 없다. 한편 전선 북쪽에선 영국군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측 전선의 분위기는 상당히 우울하고 사기도 낮았습니다. 특히 영국군의 경우 스스로 생각해도 곧바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반대였습니다. 안 밀리고 버틸 수나 있을지가 의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미카엘 작전이 전선의 어느 지역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3월 초까지 독일군도 공격 개시 지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독일군은 참호에서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공격 명령만을 기다렸습니다. 병사 슐츠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휘관이 연설을 했다. 우리는 위대한 공격에 참여할 것이며 이것이 마지막 결정적 전투가 될 거라 했다. 우리는 지휘부와 그들의 말을 믿었다.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신께서 나를 무사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3월 21일) 오전 4시 40분 독일군이 포문을 엽니다. 6,600문의 대포와 3,500문의 박격포가 서부전선 최전방 70km에 걸쳐 불을 뿜었고 이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한 영국군 대위는 부하에게 말하죠. 아킬레우스에게서 젊음이 떠나고 노쇠만이 남겨졌다. 그는 이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3월 21일 그는 완전히 망가져 다시는 전사로 일어설 수 없게 됐다. 서부전선 일부 지역에선 독일군이 5km나 전진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죠. 단 하루 만에 영국군 및 독일군 전사자 수가 17,500을 넘어섰습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미카엘 작전을 황제를 위한 전투라 칭하며 축하에 맞지 않았습니다. 황제 비렐름 2세는 전략가였던 루덴도르프에게 프로이센 최고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훈장을 단 루덴도르프는 겨우 4일 만에 승리를 선언했죠. 황제는 기쁨에 겨워 어린 백성들에게 하루 휴교라는 선물을 내립니다. 독일 제국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환상에 취하죠. 1914년 8월 전쟁 초기에 충만했던 열정이 돌아왔다고 하이델베르크의 한 시민이 전합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쓰죠. 매일 전진하니 힘이 나고 용기도 솟아납니다. 너무도 긴 참호전으로 바닥을 쳤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문제는 독일군이 60km까지도 전진, 전선 깊숙이 파고들긴 했으나 돌파를 하진 못했단 거였죠. 독일군의 약탈과 축배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1918년 3월 공격을 개시, 영국군 전선에 구멍을 뚫고 계속 전진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쉴 틈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미카엘 작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투를 벌여 승리를 얻어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4월 초 공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보급선에 무리가 온 건데요. 결국 진격에 필요한 보급품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연합군의 상황은 훨씬 좋았죠. 특히 미군은 끊임없이 병력과 장비를 보충, 덩치를 키웁니다. 그런데 기갑 사단을 꾸리는데 시간이 소요되자 야심만만한 패튼 대위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쓰죠. 가끔은 내가 왜 기갑사단 대신 보병대에 지원하지 않았는지 몹시 후회가 된다. 탱크가 투입되기도 전 전쟁이 끝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한밤중에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승리는 아직 먼 얘기였죠. 독일군은 초여름 무렵 공군의 지원하에 서부전선의 각기 다른 지점에서 4번의 공격을 더 진행합니다. 결판을 내야 했죠. 전투는 점차 광기로 치닫습니다. 리하르트의 증언입니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수차례의 난투는 결국 두 전투기가 추락, 폭발하면서 끝이 난다. 조종사의 죽음은 삼중으로 영웅적이다. 먼저 총에 맞아 죽고 다음으론 불타고 마지막으로 추락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다. 공중전에서 독일에 가장 많은 승리를 안겨준 인물은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펜, 일명 붉은 남작이었죠. 독일 측에 의하면 창공의 기사였다는데요. 그는 1918년 4월 21일 마지막 비행에 나섰다가 지상에서 날아온 포탄에 격추됩니다. 영국 측이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으나 그의 죽음은 불길한 전조였죠. 독일군은 이후 방어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8일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죠. 영국군과 미군의 지원하에 프랑스 13개 사단은 독일군을 다시 동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중에서도 8월 8일은 독일군 암흑의 날이라 명명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 결과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 포로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당시 분위기를 리하르트가 묘사합니다. 이 난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소망이었다. 내 머릿속엔 어서 잡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럼 목숨은 건질 테니까. 1918년 봄까지만 해도 독일 병사들은 마지막 공격이라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쏟아붓는 거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자. 이 전투가 마지막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손실이 엄청났고 더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죠. 영국도 프랑스도 항복하지 않을 게 확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희망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한 프랑스 장교가 본 포로들입니다. 말이 없었다. 몹시 허약했고 불평조차 하지 않았다. 눈동자마다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벨기에 스파에 위치한 호화로운 독일군 최고 사령부에선 최전선의 끔찍한 현실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여기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남의 일이었죠. 황실 최고 전략가였던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 최전선의 전투를 종용합니다. 계속 새로운 작전을 짜서 전투 중인 부대로 내려보내죠. 그러나 최전방 사단의 참모로 복무하며 보급과 병참을 책임지고 있던 발터 모델은 전투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죠. 엄청난 희생을 딛고 어렵게 얻은 승리라 할지라도 보급선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Go, boy, go. Hurry up. 공격 실패로 야심과 발터 모델도 상처를 입지만 그는 승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진 않습니다. 한편 서부전선에선 새로운 군이 계속 유입됩니다. 독일군은 오랫동안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젠 도리가 없었죠. 미군이 빠른 속도로 무서운 적수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됐을 겁니다. 그 당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더 이상 독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그대로 갔다면 교착 상태가 영원히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들어오면서 힘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됩니다. 1918년 9월, 패튼이 이끄는 기갑사단이 마침내 전투에 투입됩니다. 프랑스 베르댕 남쪽 생미엘에서 벌어진 연합군 측 공격에 참가한 그는 두 발로 뛰어다니며 144대의 탱크를 지휘합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죠. 탱크가 움직이는 한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탱크가 보이기만 해도 수많은 보병을 구할 수 있다. 패튼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도 절룩거리며 뛰어다니다가 한계가 오자 포탄 구덩이로 몸을 피하죠. 부상은 그가 오랫동안 열망해온 전쟁 영웅이 된 듯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그는 훗날 홀로 남겨진 뒤 마음속 깊이 평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탱크의 든든한 지원 하에 미군은 생미엘 전투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패튼은 격렬한 총격전이 가라앉고 2시간 뒤에야 겨우 발견되어 옮겨집니다. 그토록 전투를 열망했던 그의 전쟁은 여기서 끝이 나죠. 이번 전쟁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전쟁과 차이가 컸습니다. 양측 모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Alert. Go. Hurry up. 1918년에는 독가스 사용이 절정에 달합니다. 당시 포탄의 3분의 1이 호흡을 마비시키고 폐를 망가뜨리는 독가스로 채워졌습니다. (10월 13일) 플랑드르에서 한 독일 병사도 독가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죠. 최전선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이에서 접한 대량 사륙과 대량 파괴가 히틀러의 머릿속에 각인된 거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투 현장을 보면서 히틀러는 인간의 생명을 대단히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은 2차 대전에서 표출되고 실행에 옮겨지기 이전에 이미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생각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다. 죽을만 하니까 죽는 거고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런 시각은 생존 경쟁과 자연 도태를 사회 진화의 동력으로 보는 사회 진화론적 태도와 비슷하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므로 죽은 자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생각을 굳혀갑니다.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무더기로 투항해오는 독일군을 한 프랑스 장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수척한 모습의 병사들이 타령한 장교에 이끌려 투항한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마치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다. 푹 숙인 얼굴은 암울하고 군복만큼이나 더럽고 지저분하다. 이제 서부전선에서 독일군 포로의 수는 50만을 넘깁니다. 병사 리하르트도 전선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끌려와서 온갖 고초를 겪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전에 병사들이 조국을 위해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순 거짓말이다.
끔찍한 죽음을 맞으면서 웃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모조리 최전선으로 보내야 한다. 현실에선 용맹 따위는 없다. 죽음의 공포가 다른 모든 감정을 삼켜버린다. 병사는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전진한다. 지금 최전선에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조국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다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다. 병사 리하르트도 얼마 안가 포로로 투항, 소원대로 목숨을 구합니다. 독일 본토에서도 환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물자 부족,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2배가 목숨을 잃죠. 이제 아무도 승리를 꿈꾸지 않는다. 경찰 정보원이 엿들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신문에서 떠드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망상이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많은 걸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독일군 최고 사령부 측에서도 방향 전환을 선언합니다. 루덴도르프는 패전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정치인과 참모진을 놀라게 하죠. 참모 장교의 증언입니다. 청중의 반응은 정말이지 놀라웠다. 루덴도르프가 얘기하는 동안 탄식과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많은 이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눈물을 흘렸다. 루덴도르프는 아주 오랫동안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긴장한 기색이나 불쑥 부리는 짜증 정도였죠. 그런데 1918년 9월 그가 갑자기 정부의 관료들에게 외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패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정전협정을 시작해야 한다. 힌덴부르크 역시 당이 정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 특히 사회민주당 쪽이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내야만 독일군 지휘부가 패배의 오명으로 더럽혀질 일이 없을 거라는 속셈이었죠. 최근까지도 비애국적이라는 이유로 지탄받던 필리프 샤이데만이나 프리드리 에베르트 같은 사회민주당 정치인들이 행정적으로 전쟁을 정리하는 일을 맡아 독일 제국을 깊은 구렁에 빠뜨리죠. 사회도 어마어마한 변화에 직면합니다. 11월, 킬의 해군 병사들이 일으킨 반란이 군과 노동자들에게로 퍼져나가면서 반황제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루덴도르프의 뒤를 이어 독일 황제 또한 혁명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1월 9일엔) 사회민주주의자 샤이데만이 사회주의자 리프크 네이트를 제치고 공화국 탄생을 선포하죠. Es lebe das Meer! Es lebe die Deutsche Republik! 11월 11일 파리 근교 콩피에뉴의 특등 객차 안에서 대부분 그저 비용이 막대한 참호전에 찬성했던 게 고작이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표들이 독일 제국을 대신해서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실제로 책임이 있던 군 지휘부는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훗날 많은 독일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패배를 먼저 제안했다고 보게 되죠. 제복을 맞춰 입은 연합군 측 협상단이 의기양양하게 현장을 떠납니다. 참모 발터 모델은 급작스런 종전에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끝까지 굳게 믿고 있었죠. 본국의 민간인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전쟁을 멋대로 종료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연합군이
협정 대신 독일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했을까요? 1918년에 독일 본토로 밀고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결정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나중에 뒤늦게야 깨닫게 되죠. 물론 일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했습니다. 독일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전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1918년 가을 무렵 연합군 측도 보급 물자가 떨어져서 계속 진격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도 종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한 독일 병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모든 게 끝났다.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다. 햇살이 비추고 세상은 초록으로 빛났다. 우리는 희망을 찾았다. 이제 집으로 간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이들에게도 이날은 기쁜 날이었죠. (11월 11일) 회복 중이던 기갑장교 패튼도 일기에 짤막하게 적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풀었다. 평화의 시를 썼다. 전쟁터 위로 작은 생명이 전과 같이 피어나리라. 전쟁의 빛을 견디기엔 너무도 약한 창백한 생명의 보물이여. 정전 며칠 후 프랑스군이 알자스 로렌 지방에 도착합니다. 독일과 격전을 치러가며 다투던 곳이었죠. 연합군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분쟁을 미리 막고자 라인강 좌안과 마인츠, 코블렌츠 그리고 쾰른 맞은편 강변을 점령,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양측 국경지역 사람들은 부질없는 대량 학살이 끝났다는 사실에 환호하느라 바빴죠. 한 프랑스 병사가 편지에 씁니다. 이 환희엔 너무나 큰 고통이 담겨 있어 그저 울고 싶을 뿐입니다. 병사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싸움이 정말로 끝난 게 맞는지 믿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한 세대 전체가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감내해야 했죠. 독일군 200만을 포함 900만 가량의 병사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낯선 땅 이곳저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측에선 징집병 6 중 하나가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했죠. 프랑스 땅 또한 전쟁의 포화를 고스란히 겪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만 1000만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여파로 발생한 기근이나 화재로 500만이 더 숨졌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전례 없이 가혹하게 행사됐다는 점입니다. 1차 대전의 희생자 중 3분의 1이 민간인이었고 2차 대전에선 이 비율이 3분의 2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런 면에서 평가를 내리자면 그 시대는 폭력이 횡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 구석구석이 파괴되고 땅은 글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최전선에 있던 독일군이 질서정연하게 퇴각합니다. 대부분은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독일 병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제 그만. 시민들 대부분도 전쟁에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독일이 전투에서 참패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1918년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물러서야 했던 것일 뿐 실제로 패배한 건 아니라고 봤죠.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건이 일반에 알려지고 갓 탄생한 공화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자 전쟁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더는 안 돼. 전쟁은 안 돼. 하지만 나치 그룹은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 전쟁이 잘못 끝나서 독일에 재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의 해악을 정리하고 독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가 득세함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차츰 동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불만 세력을 더더욱 부추겼죠. 결국 전쟁광으로 변신한 히틀러는 1940년 프랑스를 성공적으로 점령한 뒤 1918년 11월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상대를 모욕하고 복수하려는 의도였죠. 1940년 독일의 프랑스 점령은 독일 측에 엄청난 만족감을 줬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를 이렇게 해석했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무려 4년이나 싸웠는데도 아버지들이 끝끝내 얻어내지 못한 승리를 그 아들들이 불과 6주 만에 간단하게 획득했다. 히틀러가 전쟁 경험을 토대로 만든 교리는 정책이 됩니다. 물론 히틀러의 시각은 일정 부분 1차 대전을 통해서 형성된 거였죠.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부분도 1차 대전의 실패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운다. 1차 대전에서처럼 어설픈 화해 따위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가 전 정치 인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바로 1918년의 비겁한 항복을 절대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만약 독일이 또 패배한다면 독일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패배 후엔 독일 국민은 살아선 안 되죠. 전쟁에 이겨서 살아남을 만큼 강하지 못했으니까요. 패배한 독일은 약탈당하고 멸망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독일 육군 원수 발터 모델도 히틀러의 가혹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열정적인 장성은 1918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죠. 1944년 프랑스 아르데네스의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독일군이 무려 10,000명이나 사망하고 22,000명이 포로로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패튼 장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945년까지도 발터 모델은 끈질기게 싸우기를 고집합니다. 그의 세대 장성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었죠. 이 차 대전에서 주로 전투를 담당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1차 대전에 직접 참전해서 싸운 경험이 있거나 1차 대전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건 확실합니다. 발터 모델은 독일 루르 분지에서 미군에게 포위되어 독일군 지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고서야 그가 지금껏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것이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자살을 선택, 무겁고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통해 원했던 건 1차 대전에 대한 보상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이끌어낸 건 1차 대전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